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이나 상가주택 건물의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비 조정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저는 평생 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건축을 경험해 봤는데, 오늘은 상가주택 등 집과 건물의 적정한 공사비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상가주택이나 공업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러한 건물의 적정한 공사비와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비용, 즉 돈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상가주택 등 건축은 다른 어느 상품과는 비할 수 없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더더욱 돈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비용일까요? 물론 값싸고 품질이 좋은, 그야말로 경제 원칙에 따른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 이는 이론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가장 합리적인 공사비란 적정한 자재비와 적정한 노무비 그리고 적정한 경비로 구성된 비용이 가장 적절한 공사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란 자재비에 노무비, 경비에는 각종 관리비라든지 회사 이윤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공사비라는 것은 모든 자재와 인건비 등을 적정하게 적용만 한다면 이미 적정한 공사비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계비나 가전제품 등은 아이디어나 기술력, 특허권 등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공사비란 설계된 도면에 따른 정확한 공사 물량과 적정한 자재와 인력을 사용만 한다면 적정한 공사비는 달라질 수도 없고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 견적을 받아보면 업체마다 공사비가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서울과 지방 등 지역에 따라 같은 종류의 건물이라도 공사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며, 공사 시기에 따라 자재비, 인건비 등이 오르므로 적정한 공사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떤 수준의 자재로 어떠한 공법으로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공사비인데, 건축주로서는 자금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하며, 또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 등으로 공사비에 대한 신뢰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공사비와 품질 등일 것입니다. 또한 공사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 공사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분양 목적의 건물인 경우 시행사가 누구냐에 따라, 또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회사 이윤이나 관리비 그리고 막대한 금융비 즉 이자 등 간접비로 인해서 비용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변수를 줄이고 단순화하는 것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공사 등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싼 것이 싼 게 아니다, 또 LCC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어쨌거나 최종적인 목표는 할 수만 있다면 값싸게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일 텐데, 현실에서는 아쉽게도 품질과 비용은 어느 정도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꼭 비싸다고 모든 것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싸면 싼 만큼 현장 운영이나 품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그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러한 것은 무려 수백 개 이상의 자재와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집 등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건물이란 옷이나 구두처럼 몇 년 지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명이 길기도 하고, 특히 상가주택 등 집은 빌딩이나 학교 등과 같은 건물과는 달리 연중무후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사용되는 데다가 그 기능이 다른 모든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상가주택과 같은 집은 품질이나 수명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를 LCC 비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LCC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건물의 생애 주기 비용, 즉 그 건물이 사용되는 기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건축할 당시에는 값싼 자재나 인건비로 값싸게 지어서 좋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건물이 사용되는 기간 동안 수리비며 특히 냉난방 유지 관리비가 더 투자되어야 한다면 이는 결코 싸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결국 싼 게 싼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즉 살 때는 비싼 값으로 산 로얄층 아파트는 사는 동안 난방비 등도 적게 들고 살기에 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팔 때도 그 값 이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공사비의 조정과 공사비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그러므로 합리적인 자재와 인력에 의한 적정한 공사비로 건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뻔히 그런 사실은 알면서도 우선 자금의 한계가 있으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처한 현실이니, 그래서 만약 자금에 여유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축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마치고 공사비를 산정해보니 예산보다 넘을 경우에는 정부 공사가 그렇게 하는데 예산에 맞게 공사 내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관급공사인 경우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므로 공사 내역을 예산에 맞추기 위해 사용 자재나 인건비의 수준을 조절하거나 심한 경우 물량, 즉 면적을 조정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보든지 아니면 공사비의 집행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골조공사, 외벽공사, 창호공사와 같이 나중에 개비할 수 없는 공사는 설계나 생각한 대로 진행하고, 가구나 인테리어 등 살면서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항목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사비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한꺼번에 할 때 제대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공사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이 더 드는 단점이 있겠지만,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디자인과 평면 구조를 비롯한 주요한 공정에는 적정한 자재와 적정한 기술자를 쓰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계 변경이나 자재를 바꾸지 말라는 것인데, 적정한 공사비와 경제적인 비용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이나 특히 사용 자재의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을 하다 보면 이러한 건물의 건축주들이 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고 건축을 잘 모르다 보니 추가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공사 계약을 계략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자재 선정이나 설계를 변경하면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는 꼼꼼하게 작성한, 그러니까 적정한 공사 아이템과 물량, 그리고 적정한 자재비, 인건비가 반영된 공사 내역서로 공사비를 정한 공사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로 이 공사 내역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설명하기에 너무 내용이 많아 아래 더보기에 첨부한 공사 내역서와 물량 산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이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사 내역서의 샘플을 보여드리겠는데, 원래 공사 내역서라고 하는 것은 공사 원가 계산서와 공종별 집계표, 그 다음에 공종별 내역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공종별 집계표로, 이는 상가주택 등 대부분 건물의 공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부터 시작해서 전기, 설비, 가스공사까지 거의 20여 개 공종의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이 공종별 집계표는 각 공종의 공사비를 집계한 표이며, 또 다음으로는 이것이 공종별 내역서인데, 이것은 공종별 집계표에 있는 20여 개의 각 공종의 공종별 내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한 내역으로, 예를 들자면 공종별 집계표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2억 6,2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내역은 공정별 내역서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항목에 보면은 콘크리트 경우에는 규격별로, 철근도 규격별로 10mm짜리, 13, 19, 22mm짜리, 또 거푸집 물량도 정확하게 이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또 이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단가도 시세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여 금액을 내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6,200만원, 그러니까 공정별 집계표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2억 200만원이 나오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공사 내역서를 만들려면 먼저 각 아이템마다 모든 물량 산출을 정확하게 하고 단가를 조사해서 전체적인 공사 내역서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는 꼭 수주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견적 금액을 낮추는 것이 수주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서 대충으로 물량을 뽑고 단가를 집어넣다 보니 아이템의 누락도 많고 또 물량도 정확하지 않으며 자재나 노무비 단가도 이왕이면 낮은 단가를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량 산출과 공사 내역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한 업체의 공사비는 높게 나오기 마련이고, 오히려 대충 내역 작업을 한 업체는 아이템도 누락이 되는 데다가 물량도 적당히 뽑다 보니까 물량도 정확하지 않고 재료비나 노무비 단가도 낮게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업체들의 공사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 건축주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우선은 낮은 공사비를 제출한 업체에 눈이 가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잘못된 시공자가 우선 공사를 수주해보고자 저가 수주를 해놓고 이러저러한 핑계로 공사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로, 이것도 역시 공사 내역서를 꼼꼼하게 만들어 계약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시공자는 이를 빈리로 자재를 선정할 때마다 공사비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것이 적정한 공사비로 신뢰할 만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물량과 단가도 없이 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물량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자재를 선정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가 추가되는 요인으로 건축주가 계약 당시의 생각이 바뀌어 평면이나 자재 등을 변경하는 경우인데, 물론 꼭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욕심을 자제해서 변경하는 일이 없어야 공사비가 추가되는 일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공사비로 공사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비 조정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적정한 공사비와 경제적인 비용, 두 번째로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세 번째로는 싼 것이 싼 게 아니다, 또 LCC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 공사비의 조정과 공사비의 분배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계 변경이나 자재를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적정한 공사비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건물의 종류와 규모, 설계 내용과 지역, 공사 시점, 특히 각자의 생각이나 기준에 따라 변수가 많아 딱 부러지게 얼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과연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적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설계자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건축주들이 판단하기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가 얼마냐 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워낙 공사에는 변수가 많은데 그래도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설계자가 만든 공사비 예정가일 것입니다. 이는 공사 예가라고 하는데, 설계자는 그 누구보다도 그 건물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잘 이해하므로 물량 산출도 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사 아이템의 누락도 없을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정부 공사에서도 이 공사 예정가, 즉 공사 예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설계와 건축 등 갖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적정한 공사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이 영상이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려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